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가족과의 이별 중에 가장 슬픈 이별, 바로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5년째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도 살고 가족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그 가족곡 중에 이 병환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많은 위로가 되지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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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이제 신학자시고 네. 또 2대 교목으로 네. 계시고, 아까 우리 오프닝 소개에 올린 것처럼 이제 아버님이 네. 지금 오랜 시간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신가 봐요. 지금 아버지 상황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인지를 하고 같이 이제 치료를 병하면서 네. 앞간 지 한 5년 차에 네.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네. 그 사이 저희가 아버지가 치매 이 등급제를 네.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예. 5등급이셨다가 현재 3등급으로 예. 진행하셨어요. 네. 치매 중증 환자에 들어가십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점점 더 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네. 거죠. 네. 아니 뭐 보니까 아버님도 네. 목회 네. 자셨나 봐요. 네,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셨죠. 예. 제가 전임 전도사 딸로 태어나서 네네. 곧 목사 안수 받으시고 예, 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줄곧 담임 목회 하셔서 네. 평생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네, 뭐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저는 뭐 우리 교수님 얘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됐고, 감사합니다. 예, 또 이 목사님의 일생에 또 얼마나 심적으로 아픈 일들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목회자의 딸로서 또 지켜본 네. 아버지 인생도 있으셨을 텐데, 그 아버님의 이제 발병이 처음에 네. 어떻게 증상이 시작되었나요?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제가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네, 유학을 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근데 평소 아버지 목소리나 또 그 내용과는 좀 다르게 네, 혜령아 아빠가 중풍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말투 자체가 굉장히 어눌했고 예, 또 멀리 유학가 있는 딸에게 늘 걱정을 안 할 얘기들만 전달해 주시는데 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바로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 방학이어서 그 길로 예.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을 예. 이제 얻으신 거죠. 그래서 뇌경색으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고 예. 그때 저희는 사실은 좀 목회를 못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고 좋은 치료를 받으셔서 네.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1년간 네. 안식년을 가지시고 다시 목회 현장에 복귀를 하셔서 한 10여 년간 이제 잘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네.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치매라고 하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갑자기 그래요, 딸을 그래요. 못 알아본다거나 그래요. 길을 헤맨다거나 네. 아니면 대소변을 못 가린다거나 이렇게 중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치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가 아주 초기에는 성격의 이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몰랐었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하시다. 성격이 변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도 이제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은퇴하시고 엄마랑 두 분이 사셨는데 엄마랑 평생 안 하시던 뭐 부부싸움도 하시고 부부싸움의 내용 자체가 좀 아버지가 굉장히 우기신다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고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아버님들 다 우기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 다 우기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아니셨는데. 네, 저희 성도님들이 좋아하셨던 이유가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가정적이시고. 아, 그러셨던 분인데. 네, 그러셨는 엄마도 굉장히 사랑 많이 네. 하셔서 성도님들이 그분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형적인 남성의 형태의 좀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은퇴한 이유가 이렇게 좀 슬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증상의 하나였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격이 변화하기도 네, 하는군요.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성격이 좀 변하고 예.
왜냐하면 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타자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인지, 기억이 나빠지니 공감력도 떨어지고. 네,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알고 있는 판단이 다르니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고 제 딴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은퇴 이후에 좀 보람된 생활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엄마랑 좀 분리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하실 일들을 많이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무기력증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전혀 못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서예를 중고등학교 때 잘하셨다고 해서 제가 서예학원에 모시고 가도 그걸 계속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울 증세도 있으셨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평생을 이제 목표로 심무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일도 그렇죠. 정리가 되고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에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맞습니다. 변화에 의한 좀 증상인가 보다 하셨겠네요. 실제로 평생 목회밖에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만 그러셨던 건 아닐 거예요. 그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기였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부터 주일 3부 예배 전체를 설교하고 또 뭐 휴가 없이 자신의 여름, 겨울 수련회들 다 쫓아다니시면서 봉사하시고 또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하는 그런 일들로 저희 아버지 평생 목회가 채워졌어요. 이제 그런 열심히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은 본인에 대한 시간을 많이 못 가지셨어요. 그나마 남은 시간이 있다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아버지랑 휴가를 못 다녔었어요. 아버지가 바빠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또 몰아서 학교 공부하시고 이러느라고 저희가 여행이라고는 사실은 교회 수련회밖에 물론 교회 수련회는 되게 재밌었지만 이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세속적인 친구도 없으시고 그러니 은퇴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게 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없으시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취미생활이나 소일거리들을 찾아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이제 병 초기 증상인 무기력증과 겹치면서 그래서 참 목사의 은퇴 노년이 참 사실 그때는 지금은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참 허망하다라고 쉽게 판단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 이제 병의 증상이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들으니까 떠오르는데 정말 이 평생 목회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취미가 없어요. 평생을 말씀과 성도님들과 그게 전부였고 신방이 취미이자 평생 해오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책 읽는 정도 그렇죠. 왜 무슨 운동을 하셨다거나 무슨 뭘 수집을 했다든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취미가 없으셔요. 또 원로 목사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원래 이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여전히 아버지 찾아오고 예배 같이 드리시는 걸 좋아하지만 또 새 목회자 분을 위해 또 자리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분 핵심적이었던 사회였던 교회가 사실 사라지게 된 거죠. 당신이 계시던 교회도 출석하기 좀 불편해하시고 다른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출석하게 되면 그 원래 가면 그 담임 목사님도 좀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원로 목사 두 분이 톡 앉아 있으면 어렵죠. 마치 무슨 심사위원 둘이 저기 뒤에 딱 앉아 있는 것 같은 제 생각엔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그 적응하는 데 어려웠어요. 원로 목사가 된 후에 교회에 어딘가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조금씩 다니다가 결국 그냥 두 분이 가정예배란 이유로 그냥 두 분이 들으시니까 외부 활동이 더 없어지게 맞습니다. 되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교회가 노년에 좋은 지지받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들한테는 원로든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사모님들도 취미 없고 만날 수 있는 여기 교회에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교회 분들 아니면 만날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똑같네요. 그렇네요.
정말 외로운 노년을 네.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요즘 젊은 목회자분들은 좀 다르게 사시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 치매 초기 증상이 네. 이제 발견이 됐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치매 검사하자고 병원 가자고 하면은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본인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좀 꺼려 하셨고, 근데 저는 좀 약간의 트릭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게 치매 진단은 결과적으로는 신경과에 가서 다양한 정확한 진단들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MRI나 CT나 뭐 또 펫이라는 기계 이런 것들 고가의 이제 종합병원에만 있는 그런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진단을 받게 돼요. 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그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예약부터 너무 다 이제 본인이 무슨 어려운 진단을 받는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저희 학교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 학교 병원에서 이제 교직원들 상대로 부모님 상대로 효도 상품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모시고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죠.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 참 그냥 우리는 이제 넘치는 정보 시대를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 접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발로 가서 검사할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아직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뭐 합가를 먼저 하셨다는데 어떤 의미로 합가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진단을 이제 받으시고 사실 몇 개월 동안 두 분이 사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아주 초기 인지 장애에서 연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십니다. 거의 이제 성격적인 면이라든지 이제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든데 엄마는 이제 인퇴 후에 이제 사실은 해방이 되었잖아요. 다양한 사회생활, 동네 친구도 사귀시고 진짜 그때 엄마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기이셨던 것 같아요. 재밌게 놀 수 있는. 네네. 목사 사모였을 때 못 하셨던 일들, 다양한 취미생활부터 굉장히 동네 아주머니 분들로부터 인기도 되게 많으셨어요. 부르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아버지 때문에 계속 이 집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 됐고, 또 아버지는 이제 인지에 문제가 생기셨기 때문에 그걸 오해를 하세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의처증 증세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춤도 못 추겠다. 춤 다행히 엄마가 못 치시세요. 그리고 우울증도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되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분 사이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갈등이 이제 생기게 돼서 그것들을 저희가 전화해보거나 아니면 엄마가 전화를 주시거나 할 때 달려가서 중재해야 되는 경우들이 저하고 저희 남동생한테 이제 자주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서울이고 엄마 아버지는 김포에 사셨는데 빨리 가도 한 40-5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반나절을 뭐 하루를 이렇게 다 쓰고 오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이거 좀 가까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또 이게 같이 산다면 훨씬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중재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한 명의 아파가는 환자를 한 사람이 전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박 돌봄이라는 것이 참 벅차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좀 제가 걱정도 많은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두 분의 정말 평생 목회하셨던 그 인생의 끝이 너무 비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합가가 더 큰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눈앞에서 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돼서 합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같이 다.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남편이 있고요. 저희 남편도 목사이고. 또 제가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좀 목사가 많습니다. 저희 남동생도 목사입니다. 네. 목사 엘리트 집안이네요. 엘리트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네. 자식들이 아버지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게 목회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제 목회는 쳐다도 안 봤을 텐데 그렇죠. 우선 저는 신학에 되게 재밌게 생각이 들었고 저희 남동생도 목회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 남편하고 저희 딸하고 그 당시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예. 그때 이제 합가를 하기로 해서 5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죠. 딸이 중학생 때면 좀 예민할 나이일 텐데. 네, 이제 가장 무서운 갑자기 이렇게 시기였죠. 살다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갑자기 같이 네. 살자 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싫어. 제가 아이를 프랑스에서 낳아서 한 만 4살까지 키우다 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사실 저와 저 남편이 둘이 전적으로 이과기를 이제 다 키웠죠. 물론 프랑스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엄마 아빠와 굉장히 애착 관계가 있지 소위 말하는 한국의 많은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외할머니와 애착 관계, 외할아버지와 애착 관계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네. 물론 용돈도 주시고 뭐 선물도 주시고 그때뿐이죠. 막 그때뿐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제가 나중에 이제 후회했던 점이 뭐냐면 이 합가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 남동생, 저희 남편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제일 의외로 부모님들이 제일 부모님도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예. 그리고 아들도 아니고 딸이 집에 같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분들은 더군다나 아파서 치매여 같이 그렇죠. 살게 된다는 것을 어떤 삶의 실패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수치스러워하시죠. 네, 수치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동생도 참 고맙게 저를 생각해서 저희 남편을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다. 그런 방식은 누나 먼저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을 해줬는데 저는 우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 애한테 사실은 이제 통보였죠. 엄마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 같이 살 거야. 왜냐면 저한테는 어쨌거나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니까 저희 애한테는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 못 했던 거죠. 아이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먹는 울음이라고 하나요? 소리 안 내는 울음을 막 이렇게 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어린 중학교 2학년. 당연히. 한참 이제 온갖 자신의 단란한 핵가족으로 3명이 살고 부모의 관심을 온갖 받던 지원과 사랑을 받던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아픈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이렇게 산다는 게 아이에게는 좀 중학교 2학년 한참 그때는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미리 아이와 같이 이것을 합가하는 데 있어서 아이도 우리 집의 주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 대화의 과정에 아이를 참여시켰어야 더 좋은 합가였을 텐데 그 점이 제가 그 당시에 좀 후회했던 점입니다. 시간이 좀 몇 년 흘렀는데 딸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고3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여느 사춘기처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 아이가 약해진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수용력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는 참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사는 것 같아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야? 누가 좋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좀 이렇게 약간 자존심 상하다듯이 이렇게 뾰족거리면서 아니,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희 아이한테 지금 확실하게 지금 교육이 된 것, 전해진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게 단순히 저희 아이가 저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결국 삶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잖아요. 자존감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 점이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점이죠.
그러면은 이제 따로 있다가 각자 이제 또 네. 가족을 잃었다가 잘 지내고 있는데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생기죠. 아니 일단 불편함이 많죠. 네. 목욕하고도 못 뛰어나오고. 그거야 뭐. 네, 좀 편하게 삽니다. 네. 근데 많은 이제 또 아버님이 좀 편찮으시니까. 네. 사실 저는 아버지의 문제는 저 별로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냥 환자이고 환자로서 증상이다라고 생각하니 이해 못할 것은 없었어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해 못할 것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는데 사실 그랬던 거는 제가 기질상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 엄마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에 대한 많은 헌신들과 사랑을 행하셨는데 이제 기질이 안 맞아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안 맞아? 저는 좀 엄마랑 이게 그 주변에 누군가랑은 안 맞잖아요. 네. 엄마랑 좀 엄마도 저랑 왜 그럴까요? 어느 집이나 왜 그럴까요? 네네. 성장하라고. 왜 어느 집이나 애들은 꼭 지혜배지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지혜배지 닮을까요? 다 아버지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엄마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미리 모든 것이 갖춰진 예비한 성격이신데 저는 즉흥적인 성격이에요. 또 즉흥적으로 해도 제 인생이 또 잘 굴러가더라고요. MBTI 다 나오는 얘기네. 네, MBTI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속도들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설거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사는데 큰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의외로 돈 문제 이런 거로 싸우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캐캐묵은 감정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옛날 얘기 꺼내면서. 네네.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왜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구나 저는 거의 10여 년간 독립한 생활을 했었고 또 외국 생활도 하셨고 합쳐지고 또 역할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저는 딸이지만 사실 지금은 거의 가장 또 그 세대의 어떤 저희 남편이 있지만 같이 협동하는 세대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부모님은 그 사이에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많은 면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의 조정들이 이제 발생이 되죠. 하지만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2년은 엄마랑 엄청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심리를 이제 분석해 보면 미안함이 근본적으로 있으시고요. 맞아. 그게 제일 커요. 미안함인데 우리가 뭐 상담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함을 현명하게 풀진 않잖아요. 가족들한테 오히려 시비를 걸기도 하고 툴툴 대리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미안함을 캐치를 못했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미안한 거지. 그걸 또 뭐 이렇게 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엄마는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사실은 같이 사서 좋으시지만 동시에 얘네들이 자기 때문에 부모님들 때문에 두 분 때문에 또 불편하면 어떡하나 안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떠나 이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게 엄마는 사실 엄마가 분가해서 나갈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학과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마음속 깊이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심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끝쳐지게 된 것은 엄마가 그것을 확인하셨을 때 그때부터는 그에도 뭐 다른 작은 뭐 갈등들이 있지만 이제 같이 산 사람들로서 싸움의 기술도 이제 생긴 것 같고 이쯤 하면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요즘은 좀 굉장히 제가 편안하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왜냐면 일단 특히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나의 보호자였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내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부터 역할이 바뀌고 맞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말 안 들었던 내가 이제 엄마가 말 안 듣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드시지 말라는 거 드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 속썩였던 거 그대로 일부러 복수하시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똑같이 자식들 말 안 들으시잖아요. 이제 그 보호자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뭔가 제 느낌상 엄마만 따로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거 아닐까요? 엄마만, 다 아버지는 두고 엄마만. 그러실 수도 있었을까요? 저희 엄마 자체는 물론 개인의 성품에 따라 다를 텐데 근데 그때 엄마의 마음은 좀 그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둘이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내가 다 모든 고통을 안고 가겠어.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이 좀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네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그 책임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중했고 엄마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이제 없었죠. 같이 살겠다고, 같이 살아야만 한다고 제가 우겼던 것은 여전히 엄마가 제1 보호자로서 가장 많은 돌봄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사시면서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재건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저희 합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들을 좀 잘 달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어떻게 이제 잘 지내기로 하셨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요? 사실은 제가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딸이지만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사실 제가 그냥 하나님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임용이 됐을 때 제가 가르쳐야 하는 전공이 인성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목의 이름이 나눔 리더십이라는 저희 학교 고유의 인성교육 과목이었어요. 여전히 저는 그 과목을 가르치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목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성년이 된 저희 대학교 학생들에게 성년이 되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많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제 입으로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르친 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은 입 밖에 내비뒀어요. 죄책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또 그랬을 때 저의 삶이 사실은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제 신앙 고백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실은 좀 다행히 부담 없이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저희 지금 현재의 삶을 사실은 비극적으로 몰아가지 않고 감사한 삶으로 지금은 살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사실 한평생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분들과 교류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 그 자체이실 텐데 알츠하이머 이후에도 그런 어떤 사회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집에서는 좀 어떠세요? 물론 목사라는 직업이 제가 목사에서 말씀드리면 목사라는 직업이 누구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섬김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직업이어서 감사한데요. 치매 환자가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회성이 있더라고요. 그 사회성은 문화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지기능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마지막까지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선 가부장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다하시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초기에 두고만 계실 때는 이제 발병 초기에 아주 초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희한하게 자꾸만 신발장에 신발 여러 개를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다 가지런히. 그리고 막 아파트 6층인데도 문을 잠그느라고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아버지 왜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무서워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합가하고 나서 그 증상이 없어지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또 다른 남자가 있잖아요. 그 가장의 자리를 저희 남편에게 좀 넘기시고 좀 편안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아버지가 이제 다니시게 됐는데 사실은 얼마나 지루하실까 가고 싶지 않아 하실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농담 삼아
아버지 거기 갔다 오시면 우리가 그 월급처럼 일당처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처음에 에이, 야 그런 거 통하겠니?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로 엄마가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이렇게 고이 깨끗한 봉투에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그 당신 오늘 학교 가서 잘하고 왔다고 아버지가 그때 노인대학으로 이제 가셨었어요. 그래서 주는 월급이래, 1급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그걸 좋게 받으시면서 네.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지갑에 고이 넣으셨다가 엄마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엄마에게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로서 그 사례비를 받으시면서 봉투 전체를 엄마에게 갖다 주시고 다른 교회 뭐 설교 갔다 오시거나 이런 봉투 그런 것들을 그냥 엄마한테 다 드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낙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인지가 많이 약해진 순간에도 그거를 본인의 일당을 모아서 그 일당을 아내에게 준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아버지한테 그 당시에 지금은 그 능력도 이제 많이 거의 사라지셨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러한 기쁨으로 그런 순간들을 이제 넘겼습니다. 전화 통화는 어떻게 가능하세요? 전화는 이제는 거의 못 하십니다. 네, 사실은 전화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근데 목회자로서 핸드폰에 이제 다양한 전화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카톡을 하시잖아요. 근데 카톡에 이제 노인분들에게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와요. 똑같은 거 계속 보내세요. 사진에 오늘 행복한 웃는 하루 이런 거 매일 보내세요. 광고도 있고요. 쓰잘데기 없는 광고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뭘 누르시는지 그게 막 어떤 장로님한테 전송되기도 하고 그 서로들 주고받다가 보낸 사람한테 다시 보내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막 전화 기록을 보면 어떤 분에게 여러 번씩 전화를 하시고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을 방해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도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사실 제가 아버지한테 그 합가하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질렀던 첫 번째 사실 폭력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핸드폰을 몰래 가져다가 전부 전화번호를 다 삭제했어요. 저희 가족 몇 사람만 제외하고 번호를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많은 앱들을 이제 숨기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나중에는 제가 그것을 이제 후회하고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버지의 사회생활은 끝났다. 아버지는 이제 공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의 아빠로서 집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집 안에만 우리의 돌봄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적 존재로만 있어야 된다라고 저 딴에는 난 용감해, 과감해, 내가 책임졌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결단을 이제 했었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이 치매라는 게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은 가족들을 이제 못 알아보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게 참 슬픈데. 제일 슬프죠. 제일 슬퍼요. 어때요? 아직 알아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이시고 중증으로 접어드시면서 언어 능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셨고요. 기억력의 대부분도 상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제 존재는 인식하고 계시고요. 역할도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는 본인의 아내라는 점은 확실히 인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가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다만 저희 엄마 이름은 진작에 잊어버리셨어요. 왜냐면 엄마를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보라고 부르셨겠죠. 여보요,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할머니 존재를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시는 것 같고 저는 얼마 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 아주 가끔 불러주셨는데 제 이름 못 부르시고 딸이라는 말도 못 하세요. 다만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보다 훨씬 친숙하시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하고 좀 다르세요. 좀 약간 더 하대하신다? 엄마한테는 이제 동년배로서 동반자로서의 태도라면 저한테는 히시 이런 식으로 하실 때도 이제 있고 혹은 요즘에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하는 듣는 말이
아이고 예뻐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왜냐면 그게 이제 많이 해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저희 남동생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는데 저희 남동생이 좀 중년이 되면 살이 좀 찌더라고요. 모양도 많이 변했고 그러긴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아들은 존재를 인지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인지 못하실 때도 간혹 이제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참 너무 슬퍼요. 근데 너무 저는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슬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기억을 못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슬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신학적 이제 성찰들을 하면서 제 삶에 많은 이해들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가 막 태어났을 때는 얼굴이 빨갰고 네가 기저귀를 처음에는 어떻게 했고 처음 걸을 때는 어떻게 했고 그럼 저희 아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그 얘기 막 몰라 옛날 사진 보여주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요. 아기 때 사진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사춘기가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데 그래요? 사춘기 때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잘 못생겼다고 하면서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야, 너가 기억을 못해도 나는 분명히 너를 기억해. 이건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의 유년기를,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시절을 기억을 못해도 걔가 저의 기억으로 저의 딸이듯이 저희 아버지가 노년의 질병으로 저를 기억을 못해도 저와 식구들과 또 같은 교회 성도분들이 아버지들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나를 기억해 주느냐 이 문제로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이렇게 너무 침착을 하게 되면 슬픈 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결국 기억은 유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다. 사실 성서에 많은 조상들에 대한 기억들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건 슬픈 일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와 행복했던 시절,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시절, 아버지가 멋졌던 시절,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약해진 이 시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다 기억을 할 테니 이거 슬픔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고쳐 먹어서 억지로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고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앙은 삶의 힘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삶을 해석하는 힘을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잘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 우리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이 좀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역시 교수님이라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인간적으로 따님으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저는 반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까지 계속 교수님처럼 네. 강의처럼 저희가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떡하죠? 여기 보고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쏙쏙 잘 들어왔어요. 네, 잘 들어왔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그냥 딸로서 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를 좀 보내면 어떨까?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이 나오면. 안 울려고 노력했는데 울 것 같은데요. 울면 좀 어때요? 저 카메라 보고 말씀드려요. 네네네. 큰일 났네. 김종용 목사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존엄하게 자신을 지키시면서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의 손 붙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이 다 된 딸 여전히 아유 이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따님의 모드로 돌아오셔가지고. 앞에 하고 너무 안 맞네요. 아니요.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우리도 다 늙어갈 모습이고 이게 어느 특별한 집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네. 너무나 이해가 되고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이별들을 참 맞이해야 되고 하게 되네요. 그렇죠? 특히 뭐 또 따님이라서 그러니까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터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엄성을 언제나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저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실천해볼 수도 있는 그런 귀한 곳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사랑을 그곳에서 실천해 주셔서 그것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에게도 그렇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과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네, 정수영제. 쭉 이렇게 교수님처럼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가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슬픈 마음과 아픔을 이렇게 쭉 눌러서 쭉 지내오셨겠구나를 그 장면에서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 어머니께서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라 아직 이 마음에 100% 공감이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좋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 하나님은 왜 인간의 끝을 왜 이렇게 추하게 자꾸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만드셨을까? 빨리 좀 데려가지. 그냥 쑥 데려가지. 이게 뭐지? 맨날 그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끝은, 인생의 끝이 왜 이래야 될까? 그냥. 근데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 또 섬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내가 지금 곧 떠나실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을 내 등 뒤에 내 자녀들이 보고 내 마지막을 또 내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요즘 웰다잉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아버님 변 치우고 다 하면서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냥 어느 날 싹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 딸들 안 힘들게 그냥 어느 날 그냥 톡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웰다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 자식들, 왜냐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정말 보고 나서 느꼈지만,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아기로 돼서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 그 벤자민 그 영화처럼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구절이 어느 날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대소변을 지금 엄마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을 저희도 체험하면서 그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또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겨내시고, 우리 목사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유쾌함으로 추억을 더 만드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